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습니까?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 싸움에 이어서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대체 새로운 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연일 여야 공방이 거듭되는 사이에 초유의 청문회 없는 국세청장 임명이 강행됐는데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에 주식시장, 환율 모두 비상인 상황에 화물연대 협상까지 결렬됐다는 소식도 오늘 주목되는 뉴스입니다. 자,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6월 13일) 월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총파업 일주일을 맞은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사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철강과 시멘트 그리고 석유화학 등 산업계 전반이 충격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피해 규모만 1조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와 경기 침체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면서 코스피가 3.5%나 하락해 연중 최저치로 주저앉고 원달러 환율은 15원 넘게 급등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장이 임명되는 그야말로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2주째 국회 공백이 이어진 여파 때문인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거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원 구성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 요구권을 갖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칼날이 문재인 정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노조비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구속과 같은 유고 상황에도 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 오전 예정된 누리호 2송이 날씨 변수로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른 아침 기상 상황을 점검한 뒤에 최종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을 경우 발사 일정이 하루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대해서 오늘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국회 검증 절차 없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 여야는 서로 상대 탓이라면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입니다. 새 정부 초대 국세청장이 된 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거친 세무 전문가로 직전까지 중부지방국세청장, 부산지방국세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사상 처음 국회에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란 기록도 남겼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의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입니다. 민주당은 그 책임을 정부, 여당에 돌리며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정상화를 막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공백 사태를 핑계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시한을 넘겨 검증 의무를 저버린 건 야당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 책임을 끝내 외면하여 인사청문회 법정 기한이 기약 없이 경과되고 말았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문제는 박순애 사회부 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 시한도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등 후보자들을 둘러싼 의혹이 우후죽순 드러난 만큼 야당으로선 또 한 번 검증 기회를 저버리긴 쉽지 않습니다. 여당 역시 새로 출범한 정부 구성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는 건 부담스럽기 마찬가지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 임명이 국회 원구성 협상의 돌파구가 될지 아니면 여야가 상대를 향한 더욱 거친 공세의 빌미로 여길지 냉랭한 정국에 또 하나의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네, 국회 원구성을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 이번에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도대체 뭐길래 국민의힘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건지 먼저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 뭐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그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국회 문턱을 넘어도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국민의힘도 힘을 실었습니다. 검수완박에 이은 정부 권력 완전 박탈, 정부 완박이자 다수당의 폭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대통령 출범 초기부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형태의 어떤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아마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자 법안을 준비 중인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지난 2015년에는 권성동 원내대표도 찬성했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고 2015년도에 이것과 거의 유사한 유승민 국회법 예전에 개정 파동. 맞습니다. 예. 그때 권성동 의원께서는 이 법 찬성하셨고 또 의총에서 또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지지하셨고 옹호하셨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곧장 반박하면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많은 그런 법학자라든가 또 법조차 관계자들하고 이렇게 논의를 해본 결과 이거는 이런 식의 입법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라고 제가 제 입장을 정리를 했고. 일단 민주당은 조응천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으면서도 법안이 발의되면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금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죠.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지 아직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과 함께 여야가 벌이는 대치 전선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 시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 국회에서도 정부를 상대로 입법권 무력화를 막겠다면서 국회법 개정을 시도해 왔습니다. 여야는 당시 처한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꿔왔는데요. 그동안의 논란의 과정, 김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해 입법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지난 2015년에도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법안을 냈고 여당인 새누리당이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를 받아들이면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국회의 그 시정 조치 요구에 대해서 말하자면 강제력을 부여하자는데 서로 합의가 된 것이라고. 하지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법안을 통과시킨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란 말까지 써가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선된 후에 신뢰를 어기는 배신의 정치는 결국 패권주의와 줄세우기 정치를 양산하는 것으로 반드시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는 국회법 개정 파동으로 이어졌고 저는 오늘 새누리당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이후 새누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 또 진박까지 등장하며 극심한 계파 갈등에 시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유사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정부가 피의 사실 공표를 못하게 공보준칙 개정에 나서자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으로 나오면서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통합 조정안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고 각각 정부 견제와 삼권분립 위반을 내세우는 목소리 역시 공수만 바뀐 채 재현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 동안 환담했습니다. 네, 조용한 내조를 표방했던 김 여사가 첫 번째 단독 행보를 시작한 건데 동시에 이 공적 관리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까만 정장 차림으로 경남 김해의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국화꽃 한 송이를 올리고 분향과 묵념까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참배했습니다. 이어 권양숙 여사와 만났는데 윤 대통령이 힘든 시절 노 전 대통령 일화를 각색한 영화 변호인을 보면서 울었다. 지금 살아계셨다면 통합의 대통령이 되라고 말씀하셨을 것 같다고 했고 권 여사는 몸이 불편해 취임식에 못 가 죄송했다. 정상의 자리는 채찍질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참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90분 동안 대통령 배우자의 삶과 애환, 내조 방법 등 허물없는 대화를 주고받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김 여사가 단독 행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 공개 활동에 신호탄이냐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애써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뭐 이렇게 매사를 어렵게 해석합니까? 작년부터 한번 찾아뵌다고 하다가 뭐 시간이 좀 안 맞고 해서 가는 겁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역대 영부인에게 인사하겠다는 계획대로 이미 김윤옥 여사와 만났고 권양숙 여사 예방에 이어 김정숙 여사와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과 첫 언론 인터뷰에선 동물권을 주제로 개 식용 종식과 동물보호법 강화 등을 말했고 서로 편가르지 않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기존에 표방했던 이른바 조용한 내조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활동폭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미공개 사진들이 또 팬클럽을 통해 공개되면서 공적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행보를 통해 가지고 국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이런 지점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런 거야말로 오히려 공적인 영역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2부속실을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의 공약과 엇박자인 건 분명한데 역대 영부인 최초로 사업가 출신인 김건희 여사는 앞으로도 동물이나 미술, 환경 등 전문 분야에는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친윤계 의원 모임의 출범이 보류되면서 봉합되는 듯했던 여당 내 갈등이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에 충돌로 번지고 있습니다. 합당전, 예전 국민의당 목수의 최고위원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진 건데요. 한편 민주당 역시 전당대회 룰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주도권 다툼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의원 측이 추천한 합당전 옛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거나 국민의힘 의원이 포함됐다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이 의도가 좀 약간 좀 왜곡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할 그런 생각입니다. 안 의원과 평소 불편한 관계였던 이 대표가 당내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공세에 나선 겁니다. 당장 여권 내부에선 이 대표가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안 의원에게 견제구를 날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한 윤리위 판단을 앞두고 최종 결정권을 쥔 최고위원회에 안 의원 측 인사가 포함되는 것을 꺼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지만 저는 사실 세부적인 내용은 듣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이미 2달 전에 합당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안 의원 주변에선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안 의원 측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국민의당목 최고위원은 합당의 정신이라며 이를 다시 꼬집어 얘기하는 의도가 뭐냐고 발끈했습니다. 우상호 비대위 체제가 본격 가동된 민주당도 2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 규칙을 놓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대의원 45%, 권리당원 40%인 현행 투표 반영 비율을 놓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입장차가 큽니다.
권리당원 비율을 크게 늘려야 한다는 친명계 주장에 비명계는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는 반대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대의원의 비중과 또 권리당원의 비중이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는 이런 조정은 가능하지만 본질적 변경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런 당내 상황을 고려해 전당대회와 선거관리 책임자로 4선의 안규백, 3선의 도종환 의원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어떤 비율을 항상 고정 불변으로 한 적은 없잖아요. 할 때마다 바뀌었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비교적 개파색이 옅은 인사를 내세워 절충안 마련에 여지를 둔 것으로 보이는데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논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지도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정희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본격 착수한 지 2달여 만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직권 남용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은 크게 3가지. 백 전 장관은 우선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13개 산하기관장을 부당하게 압박해 사표를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한 곳에선 후임 기관장을 임명할 때 부당하게 지원하고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전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여전히 당시 인사에 관여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시받고 저렇게 움직이고 그러지 않았고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드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것들이 잘 밝혀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산업부 전현직 관계자들을 불러 당시 인사 과정에 청와대 인사수석실이 개입된 정황을 파악하고 산업부 인사 실무자들도 불러 산하기관 인사 때 실제로 청와대 측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는지 조사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임원이 바뀌게 되면 그쪽에서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관련된 절차를 진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수석실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만큼 백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슷한 사건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때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도 유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는 비서관급 수준에서 마무리됐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의 분수령이 될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모레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와 화물연대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습니다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화물연대는 국민의힘이 틀어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여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피해가 막심해지는 가운데 사태 장기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먼저 전해드립니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주말 내내 파업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조섭은 결렬됐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 합의까지 이뤄졌지만 국민의힘이 이를 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잠정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갑자기 이거 못 받는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협의는 다 해놓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는 교섭의 결렬의 그 원인을 찾자면 국힘밖에 없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엔 긍정적이지만 폐지에 대해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전운임제 관련해가지고 원래 3년 일몰제로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뭐 일몰제 폐지를 하게 되면 사실 영구 입법화되는 것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지만 검토 결과 수용이 곤란해 대화가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공개한 합의안의 내용은 실무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대안일 뿐이라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뭐 대화를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할 것 같고요. 근데 아직 일단은 뭐 일정이 잡힌 건 없지만 접촉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화물연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파업 사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로 시행돼 올해 말 폐지 예정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지속적인 시행과 함께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된 적용 품목의 확대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국내 산업계의 피해 규모는 지금까지 1조 6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산업 현장 곳곳에서는 차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제품 재고가 쌓여서 일부 공장 가동이 중단됐고 시멘트 육로 수송도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화물연대 충북본부 조합원 400여 명이 한일시멘트 공장 앞에 모였습니다. 시멘트를 수송하는 이른바 BCT 차량은 도로가에 빼곡히 주차돼 있고 공장으로 들어가는 도로 가운데 한 곳은 조합원들로 막혔습니다. 조합원들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파업을 했다며 적정한 운임을 통해 생계와 일상을 안정시키는 안전운임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안전운임제를 한다고 유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일단은 안전운임제가 만들어져서 저희는 그나마 여기까지 먹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안전운임제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이하를 살겠죠. 화물연대 충북본부는 충북 단양을 거점으로 삼고 파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곳에 시멘트 생산 공장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파업으로 시멘트 육상 수송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생산한 시멘트를 일시 저장하는 사일로도 거의 가득 찬 상황입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선제 공장과 냉영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매일 약 2만 톤의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창고가 가득 찬 상황입니다. 결국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는데 하루 선제 제품 7,500톤, 냉연 제품 4,500톤의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반 출입량이 지난달과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인천항도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 출입량이 평상시의 10에서 20%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부산항의 경우 수출 화물이 부분적으로 터미널로 반입되고는 있지만 선박의 컨테이너 화물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출항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업계의 하루 평균 출하량도 파업 전 평균 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업들이 대체 운송 차량 투입으로 파업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해 파업에 따른 피해는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계 피해를 막을 대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여야는 국회 원구성과 연계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 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경제계와 산업계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우선 화두는 물가였습니다. 5.4%나 뛴 물가를 거듭 언급하며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서민의 어려움을 덜 방안을 찾아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협상 결렬로 일주일이 넘어가는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선 산업계 피해를 막기 위해 다각도로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노사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던 윤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에 법과 원칙을 앞세운 강경 대응 기조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부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이 노사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에 의문이 많고요. 이와 맞물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정당이 개입할 차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 당사자는 화물연대와 화주고 정부는 중재하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화물연대가 밝힌 건 사실 무근이라면서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소극적입니다. 일몰법이기 때문에 입법 사안이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국토부가 기본이 되어서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이지 정당이 아직까지 그런 것에 개입할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입법 논의를 정부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여당으로서 민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데 파업 중재는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대화를 막지 말고 조속히 국회를 정상화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화물연대와 협상에 나섰지만 노사 이해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실무 교섭이라며 계속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일몰제로 안전운임제가 없어지게 된 만큼 국회에서 법을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현재로는 여야가 입장이 다른 데다 원 구성부터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당장 입법을 이루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의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가 넘게 떨어지면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한국거래소 상황판이 온통 주가 하락을 뜻하는 파란빛으로 가득합니다. 미국의 물가 충격 여파가 국내 주식시장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친 겁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3.52% 떨어져 2,500선을 간신히 지켰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자 지난 2020년 1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는 2.66% 하락해 하루 만에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LG에너지솔루션 등 시가총액 20위권 모든 종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갈 거란 기대가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은 겁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일단 인플레 공포가 다시 불거진 게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에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올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예고했던 연준이 0.75%포인트까지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볼 때 금리 역전도 머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자본들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자본 유출이 많아지는 이런 경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환율 자체가 조금 올라가는 경향성은 아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15원 넘게 올랐습니다. 당분간 금융 외환시장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필요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 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네, 물가 오름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무와 배추뿐 아니라 마늘과 양파까지 이 밥상에 오르는 많은 농수산물 가격이 치솟으면서 소비자와 상인 모두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김철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망원시장 안에 있는 첨가물 가게에 나와 있습니다. 최근 농수산물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양파만 해도 원래 5,000원 정도 하던 것이 오늘 하루에만 500원이 올라 8,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 달 만에 가격이 껑충 뛴 건 양파만이 아닙니다. 무와 배추, 마늘 등 밥상에 올라가는 농산물 대부분 하루가 다르게 가격표가 바뀝니다. 지난달부터 부쩍 가격 상승폭이 커지더니 예년보다 40% 넘게 값이 치솟았습니다. 최근 전쟁 등 영향으로 곡물 수입이 제한된 데다 봄 가뭄이 겹쳐 농사 상황이 나빠진 것이 주요 이유로 꼽힙니다.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소비자 걱정도 덩달아 커졌습니다. 평상시 예산만 가지고는 필요한 먹거리를 살 수 없다는 아우성이 터져 나옵니다. 돈만 원 갖고 나오면 옛날에 이것저것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계란을 사고 뭐 과일을 사고 할 수 있는 금액도 안 돼서 이제 예산 초과를 많이 해서 항상 지갑에 좀 두둑히 갖고 나와서 사는 편이에요. 사 먹는 사람도 부담스럽지만 파는 사람도 힘들기는 마찬가지. 가파르게 오른 가격에 손님들 지갑이 다치면서 매출에도 지장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매출이 30% 가까이 떨어졌다는 곳도 있습니다. 손님들도 그렇고 제가 느끼기도 그렇고 야채값이 좀 많이 올랐어요. 내릴 때까지 좀 기다리라고 그러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손이 좀 안 오르더라고요. 손님들이. 정부도 가뭄 대책비 지급 등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아 밥상 물가 걱정이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평균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잇따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데 이어서 이제는 리터당 2,100원마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더 오를 가능성이 큰데 유류세는 이미 최대치까지 내린 마당이라 다른 뾰족한 대책도 없는 상황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주유소 기름값은 매일 신기록입니다. 휘발유는 지난주, 경유는 이미 지난달의 기존 최고가 기록이 모두 깨졌습니다. 문제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단 겁니다. 국내 정유사 가격 기준인 싱가포르 국제 석유 제품 시장을 보면 휘발유는 2주 전보다 7% 정도, 경유는 18%나 올랐습니다.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보통 2에서 3주 시차가 있어 국내 기름값은 계속 오르게 생겼는데 특히 경유값이 더 가파르게 오를 거로 보입니다. 4주 연속으로 계속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주에만 $10 넘게 올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 3주 동안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경유 가격 또한 상승세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브레이크 없는 국제유가 상승. 비교적 보수적인 전망을 한다고 알려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내년 1분기 평균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를 돌파할 거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연합 EU의 러시아산 석유에 대한 수입 금지 여파로 지금보다 $10 정도 더 오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제유가가 $120를 넘는 수준에서 평균적으로 형성이 된다고 하면 국내 휘발유 가격은 당연히 2,100원 넘는 수준에서 오르내릴 수밖에 없겠죠. 기름값은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지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별로 없습니다. 유류세는 이미 역대 최대폭인 30%로 인하했고 더 내리려면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기름값이 오른 만큼 인상분 중 일부를 저소득층 등에 현금으로 돌려주는 유가 환급금 지급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검토하지 않는 거로 전해집니다. 유류세에 붙는 교통세 세율을 조정해 세금을 더 깎아주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지금보다 리터당 50에서 60원 낮추는 수준에 그쳐 이마저도 체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노조비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진병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구속됐습니다. 진 위원장은 영장 실질 심사를 하루 앞두고 구속과 같은 유고 상황에도 임금을 보장받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준혁 기자입니다.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진병준 위원장이 경찰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님, 구속영장 청구됐는데 이제 혐의 인정하시나요?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횡령 의혹 사건 이후 노조는 둘로 갈라져 법원 앞에서는 반대 세력과 지지 세력의 맞불 집회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횡령비 사기범 진병준을 즉각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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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투쟁! 결국 진병준 위원장은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7월 충남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된 지 11개월 만입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노조비를 현금으로 직접 빼쓰거나 법인카드를 맘대로 쓰는 방식으로 모두 10억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의원 4명에게 노조비로 수백만 원씩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런데도 진 위원장은 자신은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원들에게 주먹 감자를 날리거나 노조 사무실에 예배당을 차리는 등 기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난 잘못되면 감기 오리깨도 들어갔다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 재판관은 100% 불구속인데 그걸 노리는 건 난 그걸 막는 거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집행유예는 100%야. 내가 한 건 횡령이 개인이 아니야. 겉으론 호언장담했던 진 위원장은 구속 대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위원장은 유고 시에도 임금과 처우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규약에 추가한 겁니다. 이 밖에도 직무대행도 위원장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병준 위원장의 비리 의혹은 건설산업노조를 넘어 한국노총 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한국노총은 오는 20일 진 위원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도돌이표 공전만 거듭하는 원구성 협상에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공방까지 더해진 사이에 사상 초유의 청문회 없이 임명된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사상 첫 국세청장이 탄생했습니다. 이거 국회가 공전되는 사이에 전례가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죠. 2003년도에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도입됐는데요. 그때 이후로 정말 최초로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이 임명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국세청장으로서 김창기 국세청장이 과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은 자질과 능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동안 국세청에서 일했을 때 과연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것들을 국회에서 검증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국회에서 해야 될 권리와 의무인데 그것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김창기 국세청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고 부산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물론 충분하게 국세청장이 될 능력과 자질, 경력 있다고 보여지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없었다라는 점은 상당히 안타깝고 잘못된 전례를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실무 등에도 투입됐다 이렇게도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도덕성에 문제가 없는지 능력에 문제가 없는지 이거는 국민들은 지켜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김창기 후보자가 지명된 게 5월 13일이고요. 그리고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게 5월 16일. 그 사이에 재송부 요청도 있었고 이 기한도 종료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물론 법적으로만 따지고 시한을 그런 기준에 맞춘다면 어쩔 수 없겠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럼 앞으로도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국회는 어쨌든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가 없는데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혹시 앞으로 이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건 정말 국민들에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을 했던 교육개혁이라든가 연금개혁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처이고요. 국세청도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초대 내각의 장관 후보자들, 특히나 교육부나 보건복지부는 너무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검증은 반드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여야의 공익 책임이 있지만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은 여당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너무 뭐 내탁 공방하면서 자꾸 시간 버릴 게 아니라 여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좀 야당을 설득할 수 있을지 좀 더 고민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청문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요, 민주당이 잘못한 거예요.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이 각종 후보자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라고 국민들께 밝혀야 되고 국민들이 알으셔야 되잖아요. 날짜를 잡았어야 된다. 그럼요. 이거를 본인들이 왜 날짜를 잡지 않았는지 그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거 조금 더 우리 지켜봐야 된다, 아니면 날짜를 새로 잡자 이러더라도 뭔 소리냐, 우리 지금 국민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빨리 인사청문회 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야당의 책무거든요. 이것을 여당 또 대통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이것은 야당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한 말씀 붙여야 되겠는데 박순애 장관 후보자, 김승희 장관 후보자가 첫 후보인가요? 아니죠. 전임자들이 모두 자진 사퇴했고 그것은 굉장히 도덕성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시점을 따져보냐면 국회의 책임도 있지만 두 후보자가 낙마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여기까지 온 측면도 있습니다. 그건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을 제대로 했냐, 그런 책임도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인사청문회에서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야당이 인사청문회 하자고 여당을 쫄라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어쨌든 초유의 청문회 없는 강요 임명이 지금 이루어졌고요. 지방선거 이후 2주째 국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여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야는 서로 내탓 공방만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료 부실의 문제도 아니고 임명 못할 결격 사유도 없이 무조건 일정 협의를 하지 않아 왔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와 여당이 짝을 맞추어 국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5월 24일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독단적인 임명 강행 처리를 하고자 하는 사전 포석은 아닌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을 선출하지 않은 것이 독단적 임명 강행의 사전 포석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지금 뭐 인사청문 시한 경과 책임이 야당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두 분 말씀하셨듯이 여야 뭐 모두의 책임이 있겠습니다만은 여야 관계는 또 한 번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뭐 여당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국회 운영 같은 경우엔 네. 여당이 야당을 설득을 해가지고 참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당 원내대표의 책임이긴 해요. 근데 하지만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니 5월 24일 날 국회의장 선출 안 한 것 이것이 문제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원구성 협상이 같이 진행이 돼야 합니다. 다른 상임위원장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야 국회의장 선출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보통 관례상.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작년에 약속했던 법사위원장 국민의힘에서 해라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가 아니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은요 자신들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왜 약속 안 지켰어?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면서 본인들은 왜 약속을 안 지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했던 원내대표가 약속했던 사항들을 새로운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원구성 협상이 안 돼서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된 것이지 국회의장 선출이 안 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패싱한 거다. 이렇게 민주당이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예. 글쎄요. 근데 지방선 선거 끝나고 나서 사실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힘을 많이 실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그때부터 자 이것이 민심이다 하고 야당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협치의 어떤 묘를 발휘한지는 좀 의문이에요. 오히려 그때 이후에 나온 여당발 뉴스 보면은 당내 권력투쟁하고 이준석 대표랑 정인석 부의장 말싸움하고 이런 모습이 더 많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과연 여당이 얼마나 야당을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계속 협치를 얘기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뭐 대표나 원내대표가 쓰는 용어가 과연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고 하는 건지 약을 올리려고 하는 건지 좀 조금 의문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건 정치력이 발휘돼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당에서도 지금쯤이면 야당을 어떻게 설득할지에 대한 방법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근데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박순애 사회부총리,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두 사람인데요.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인사청문 시한입니다. 자, 이번에도 강행을 하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만약에 이 시한을 넘어서서도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박순애, 김승희 네. 후보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과연 저분들이 장관을 하기에 적절한 분들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순애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경력, 능력을 예. 발휘했었나? 저분은 행정 전문이거든요. 행정학 전문. 그런 분이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 적절한 것이냐. 그리고 네. 음주운전한 것도 과연 예. 교육자로서 적절한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김승희 후보자 같은 경우도 참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어려운 그러한 많은 의혹들을 지금 받고 있다. 그래서 과연 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적임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좀 회의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을 제발 민주당이 인사청문을 해서 국민들 앞에 언론 앞에 낱낱이 좀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수 우파 쪽 패널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이 잘 되고 정부가 잘 돌아가려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이 장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여태까지 나온 각종 의혹들 언론에서 본 것을 보면 저분들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 야당이 제대로 지적을 해줬으면 좋겠다. 예. 제발 청문회라는 권리와 의무를 저버리지 말아라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두 분 모두 여러 가지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국민이 함께 검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한 차례 낙마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추가 낙마해서 새로운 카드를 또 꺼내들기도 이것도 또 부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기도 너무 늦어지고 있고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두 부처가 너무 중요한 부처이기 때문에 지금 뭐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학력 격차 문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죠. 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보건복지부도 지금 장관님은 외출 중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우리 장선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면 청문회를
장 교수님 말씀대로 야당 혼자 해야 되겠네요. 그건 아니죠. 여당도 사실은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그리고 입법기관으로서 의원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음주운전이라던가 갭투기 의혹 이거 뭐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음모론을 내세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당에서도 청와대에 쓴소리를 하던가 정말 초대 내각에 이런 인물 앉히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당으로서 어떤 목소리를 좀 내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국회 대치 상황과 별개로 민주당에서 날짜를 좀 적극적으로 잡는 방법은 안 될까요? 그런데 의장당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상임위도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부터 어떻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최근에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내 문제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 솔직히 지도부나 의원들의 관심이 너무 거기에 가 있는 건 아닌가 좀 양당 그런 모두요. 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원구성 협상은 더 꼬이게 될까요? 법사위원장 자리 다툼은 여전히 평행선인데요. 자,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으십시오. 법제사법위원회가 그냥 평범한 상임위로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전제하에서 법사위를 양보한다는 그러한 합의가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제 조건이 되는 법사위의 위상에 관한 변화는 없이 오로지 법사위를 넘겨준다는 합의만 지키라고 압박하는 모습은 본말이 전도된 모습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법사위의 핵심은 체계 자구 심사권입니다. 체계 자구 심사권이 없는 법사위는 소위 팥소가 없는 찐빵과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와가지고 그거를 내놓기가 싫어서 분리하자 그런다면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 전형이죠. 네, 뭐 역시 최대 쟁점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인데 이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것도 문제지만 법사위 권한 그러니까 체계 작구 심사권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이게 지금 쟁점이 된 것 같아요. 체계 작구 심사권을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교육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법률안 하나 넘겼어요. 그럼 다른 상임위에서는 그 법률안에 대해서 손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법사위는 체계 자체를 다 바꿔버릴 수가 있고요. 단어, 용어, 뭐 작구 이런 것들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체계 작구 심사권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저런 말씀은 참 파렴치하다, 참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서부터 법사위의 체계 작구 심사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어요. 근데 본인들은 법사위원장 계속 유지할 때는 저런 얘기 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막강한 그런 의석수를 갖고 있는데 왜 본인들이 왜 통과 안 시켰어요, 여태까지? 이건 내로남불이 아니냐, 이것은 파렴치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이 권한을 갖고 있으면은 체계 작구 심사권은 갖고 있고 남한테 주면은 이것은 축소나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국회의 법률안에 대한 지속성과 연속성, 안정성을 상당히 위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이거는 우상호 위원장이 박홍근 원내대표랑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작년에 했던 약속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 자꾸 고집 부리면은요, 또 국민들께서 약속 지키지 않는 민주당 하면서 또 심판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체계 작구 심사권 때문에 법사위가 상황이다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을 때 이 체계 작구 심사권을 좀 내려놨으면 어땠을까? 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예전에 협의 과정에서 이 문제 분명히 나왔었어요. 여야 간에 논의가 됐던 사항이지 한쪽만 주장했던 사항은 아니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어느 정당의 유불리를 떠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상원이냐, 좀 과장돼서 말하면 법사위는 상황이냐 이런 표현까지 나왔었고요. 일부 신문에서는 이것을 갑질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법사위에서의 이 체계작구 심사권이 본래 취지를 벗어나서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상임위에서 분명히 쟁점 법안이 아니었는데 다른 정치적인 것과 묶어가지고 이 법안까지 연동시켜서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계속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 좀 이 법사위 개혁안 나올 때마다 이 내용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다수석 가지고 있으니까 고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치시지 않고 본인들이 권한있을 때는 왜 안 고칩니까? 그러면서 자꾸 국민의힘에
니 탓 이렇게 돌리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국민의힘은 할 의지가 없어 보이시는데요. 지금 뭐 저걸 팥소에 비유를 하시는데 꼭 필요하다는 인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하반기 법사위원장은 이제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걸로 합의가 한 차례 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전혜연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 약속을 안 지키기 시작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 국회 원구성이 안 되는 거를 우리가 뭐 굳이 나누자면 어떤 쪽에 책임이 있는지를 나누고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누구 책임인지를 떠나서 그냥 국회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듯이 여당이 심지어 선거에 이기고 나서도 보여주는 모습이 조금 더 손을 내밀고 야당을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여론이나 이런 것이 오히려 민주당에 대한 압박 요소가 됐을 텐데 그런 노력이 너무 없다라는 것도 좀 아쉬운 점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법사위원장 자리 말고 또 하나 여야 쟁점이 된 문제가 있는데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네. 이게 조응천 의원이 입법 발의를 예고했는데 자, 일단 이게 어떤 법안입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그 행정부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법률에서 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 상황들을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통해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에서는 자 법률에 위배되는 시행령은 만들면 안 돼. 법률의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시행령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률에 위반된 거니까 만약에 행정부에서 시행령과 규칙을 만들 때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이 되면 국회에서 이것은 통제권을 갖겠어. 이것은 시행령 자체를 못하게 하도록 하겠어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헌법의 107조하고요. 헌법 75조가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뒤에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밀어붙이기식으로 입법하는 것이 아니라 좀 논의를 계속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상권 분립이 있잖아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그 법률에 따라서 행정부나 대통령은 시행령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데 그 권한을 국회에서 제어를 하게 된다면 상권 분립의 원칙에 좀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위헌 소지 없도록 또한 법률안에 위배되지 않도록 좀 자세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모법에 그러니까 위배되는 시행령을 만들면 안 돼 이런 취지에서 맞습니다. 지금 입법 발의를 예고를 네.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이게 이제 행정부를 견제하는 법안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삼권 분립에 위배되느냐 두 가지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응천 의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국회 패싱 방지법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이것을 입법이나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안인데 자꾸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여소야대 핑계를 대면서 시행령을 고쳐서 꼼수를 쓰려는 거 아니라는 불신이 좀 깔려있는 것으로 보여요. 대표적으로 지금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정부조직법 개정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것이 당론이라기보다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불신이 깔려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이 논의가 2015년에도 있었던 거는 뉴스에 보도가 많이 됐었죠. 그때는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찬성을 했는데 이제 와서 당론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건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양측이 충돌되는 측면이 있다면 국회에서 그것을 잘 논의해서 해야지 예전에는 그랬고 지금은 그랬다. 그럼 영화 제목처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고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회가 될 수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한이 헌법상의 헌법재판소에 있는데 이것을 국회에서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하나의 헌법 위배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여당은 비판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정부 완박이라는 국민의힘 그리고 입법 완박이라는 민주당 사이에 새로운 대치 전선이 또 형성이 됐는데요. 여야 입장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들이 또다시 한번 냉혹한 평가를 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입법 권력이 사실상 민주당의 독재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과대해진 상황 속에서는 행정부가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지금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더 간소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좀 보죠. 네. 자, 민주당은 이미 있는 절차를 간소화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뭐 정부 발목 잡기가 아니라 이거는 발목 꺾기다 이렇게까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당 같은 경우는 행정부의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야당 같은 경우는 입법부의 권한을 완전히 뭐 박탈하는 것이 아니냐, 서로 지금 주장이 예. 상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정부의 발목 꺾기 아니냐, 야당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은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예산 편성권도 국회로 네. 가져오겠다라는 것을 같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반헌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은 새 정부를 발목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행정부의 입법 통제권이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헌법에 위반된다, 상권 분립 정신에 예.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네, 민주당이 그럼 왜 이 시점에서 시행령 견제에 나섰을까? 앞서 전혜연 평론가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검수완박법에 대한 나비 효과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당히 지금 우려를 표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들이 행하고 있는, 민주당이 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무리한 법안 처리에 대해서 시행령으로 바로잡지 않으면 행정부가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국회에서 입법 통제권을 갖고 있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첫 출범부터 일을 전혀 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장외 설전만 벌이고 있는데 여야 원내대표 제대로 좀 머리 맞대고 합의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할 사항이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한마디 거들었는데요. 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 갖는 거는 그건 좀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것 자체는 위헌 소지가 많다. 이렇게 오늘 아침 출근길에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에게 넘어오면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시사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예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출근길을 할 때 너무 법률가적인 마음에서 법적인 해석을 자꾸 해주는 게 좋은 건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부근 시위에 대해서도 법대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해석을 낳았거든요. 지금도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을 뭐 대통령으로서는 글쎄요,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시니까 좀 발언에 있어서 아직 뭐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않는 사항이니까 오히려 네. 말을 아끼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법률 전문가로서의 발언보다는 출근길에 매일 브리핑을 하고 계신데 대통령으로서의 발언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이신데. 근데 이 부분은 예. 기자분들이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것은 107조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07조는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 권한에 간섭하는 것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사항들은 최종 심사권은 헌법재판소 대법원에 있다. 예. 이런 식의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한 것이지, 나는 올라오기만 하면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야. 네. 이런 의지의 표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예. 이제 국회법 개정안 논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아까 전혜연 평론가가 정리를 해주셨는데 2015년 박근혜 대통령 때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7년 전엔 찬성한 적이 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지적을 듣고 이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공소 교대만 되면 늘 보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런 토론 나오면은 여야 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제발 입장 바꿔 좀 생각을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들이 여야가 입장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예. 과거에 본인들의 주장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불신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니, 좀 생각해 보니까 내가 좀 입장을 바꿨습니다라고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냥 뭉뚱그려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번에 이렇게 이런 논리로 생각을 해 보니까 네.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이것은 처리되면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생각이 지점에서 듭니다. 내 그렇죠. 입장이 바뀌었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야 된다. 맞습니다. 네. 예. 설명하기가 어려우시죠. 설명을 못 하신 게 아닐까. 본인도 지금 민망하신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이것이 무슨 정치적으로 지금 뭐 어떤 사안에 대한 공약에 대해서 그때 상황, 지금 상황은 다르다라는 그런 법안은 아니거든요. 좀 민망해서 돌려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게 자꾸 여야 공수 바뀔 때마다 이렇게 되는 건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시행령도 그렇고 그 시행령을 막으려는 법도 그렇고 사실 근본적으로 한 번은 짚어봐야 되는 문제이잖아요. 그런 생산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다만 저는 이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시킨 거는 과연 이게 정부조직법 개정 안 하고 시행령 바꿔서 할 만큼 많은 국민들이 공감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예. 아마 그런 시발점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더 큰 불신을 가지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관련 또 여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관련 소식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소환 조사가 지난주 목요일이었던가요? 그렇죠. 예, 나흘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근데 속도가 빠릅니다. 네. 이거 물증이나 진술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미 뭐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증을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관련자들 소환을 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들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앞선 보도에서 봤지만 그 산업부 직원이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좀 지시가 내려왔다라는 진술을 했다. 예. 그것이 이제 장관에게 보고됐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예. 결국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주요한 혐의는 13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진구했다, 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 산하기관에는 후임기관장 임명 관련 부당한 지원을 했다. 또한 다른 산하기관에는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을 지시했다.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환경부 블랙리스트하고 좀 비슷한 구조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제 환경부 이외 다른 부처로까지도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국민의힘에서 지금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고발을 여러 부처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네.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예전에 이런 수사에 대해서 법원에 어떤 판결이 나왔다고 지금 좀 예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선까지 갈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가장 관심은 윗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 청와대까지 확대될까 이 부분이 관심인데 전망 어떻게 그렇죠. 하십니까? 청와대가 개입이 됐다라는 사항이 확인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어느 선까지 청와대 어느 선까지 더 수사를 하게 될 것이냐, 예. 문재인 대통령까지 향하게 될 것이냐 이런 식의 추측도 해볼 수가 있고 이것은 다른 정치적인 파장을 나올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같은 경우에는 전현 정권이 부딪힐 수 있는 하나의 큰 뇌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혐의가 나왔는데 수사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한 지경이 됐습니다. 근데 이러한 수사 관련해서는요 정무적인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된 분들도 많고 이미 조사한 검사, 수사관들 많이 있거든요. 의혹은 감출 수가 없다. 그래서 그냥 직진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무적 판단 없이 직진 수사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렇게 하면 청와대까지 수사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수사의 영역이니까요. 확대될 네.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하고 진술을 확보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것을 입증하느냐 못하느냐. 지금은 마치 너무 프레임적으로 그럴 것이다만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건 조금 위험한 부분이라고 네. 보고요. 앞으로 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 좀 공감을 하는데 다만 이제 대통령 임기 5년이고 기관장 임기 보통 3년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불일치되니까 사실 우리 정권 바뀔 때마다 이 논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한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자, 또 하나 짚어볼 게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문, 친명 이렇게 갈려서 개파간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이 이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서 원팀이 돼서 방어를 할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팀이 돼서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왜냐하면은 이 뚝이 무너지면은 자신들이 지난 5년간의 정권의 통치를 했던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외부에서 적이 쳐들어오면 내부의 싸움은 좀 잦아드는 그러한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아마 예. 합심 단결해가지고 방어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전혜연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조금 다르게 보고요. 다르게 예.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의 구성이 과거처럼 어떤 뭐 개파로 똘똘 뭉치는 것은 좀 다양해졌다고 하네요. 스펙트럼이. 그래서 아마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나온 건도 있습니다. 아마 네. 그런 건을 보면서 여론의 동향이라던가 어느 정도 이것이 정말 검찰의 수사가 정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건 뭐 수사 상황을 일단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자, 뉴스의 관심 인물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자,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미 김윤옥 여사 예방을 했고 김정숙 여사와도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공식 행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시작됐다고 봐야죠. 네. 이제 그 전까지는 팬클럽을 통해서 뭐 사진이 공개됐지만 이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을 만나 뵙고 찾아뵙고 저런 정치적인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 자체가 공개적인 행보를 시작합니다라고 국민들 앞에 신고하는 현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은 잘된 것이냐 좋은 판단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엔 지난 후보 시절에 본인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내조에 충실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얼마 전에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은 좀 공개적인 영부인 활동보다는 내조를 하는 것이 더 좋아요라고 하는 것이 배가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공적인 역할하고 내조를 어디서 경계선을 지어야 되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예방하는 이런 일이 내조 영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런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들을 찾아뵙고 또한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은 공개적인 독자적인 행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적인 행보는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정상들이 오거나 아니면 외국에 가서 정상 외교를 할 땐 공식적인 외교를 할 수 있지만 지금 저러한 단독 행보 같은 경우엔 국민들께서 좀 왜 그러실까? 후보 때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가 않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를 봐도 내조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60.6%고요. 대통령 부인으로서 공적 활동하는 것이 낫다는 게 31%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대략 45에서 50%가 나오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조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부터 찾아뵌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메시지를 어렵게 해석하냐. 오늘 출근길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영화 관람도 했고요. 일간지 인터뷰도 시작을 했더라고요. 이제 행동 방향을 좀 넓히고 있는 이런 상황일까요? 근데 대통령의 배우자가 사실은 그냥 사인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집무실 사진 논란을 잘 새겨서 어떤 메시지라든가 행보를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대통령의 배우자가 무조건 내조를 한다 이거는 시대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다만 지난번에 집무실 사진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안 규정 관련 논란도 일었었고요. 그리고 이 대통령과 같이 찍은 사진을 그 팬클럽 같은 데 먼저 주거나 내부의 공적인 채널에서 검토를 안 하고 자꾸 공개되는 것이 맞느냐의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뭐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해서 꼭 내조만 돼야 된다. 그건 또 시대 흐름과 맞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워낙 공격을 많이 받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우려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미공개 사진이 팬카페에 공개되는 거 이번에도 있어서 또 한 번 이제 지적이 됐는데 이거 팬카페에서 일단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팬카페에서 조심을 해야 되지만 팬카페에서 사진이 공개되도록 허락한 분이 결국엔 누구겠어요? 본인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툭툭 국민들의 반응을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제가 앞으로 공개 행보를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사적인 영역에서 먼저 뭐 본인의 사진들을 공개한 것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 뭐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을 찾아뵌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사전에 공지가 됐고 가서 하신 말씀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이런 거보다는 조용한 내조를 한다면 어제나 그저께 찾아뵙고 인사드렸다 이런 정도로 녹화 중계하는 것이 맞지, 저런 식으로 적극적인 행보를 홍보하고 공개하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할 거야 라는 선언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후보 때 안 그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약속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제2부속실이 있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도 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속 논란이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적인 채널과 지원 조직이 있는 게 낫다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나오는데, 문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안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요. 저는 또 하나 김건희 여사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 좀 신중하고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예를 들면은 뭐 영화관을 간 시점, 그리고 지난번에 집무실 사진을 찍었던 시점을 보면 그게 본인은 의식하지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한쪽에서는 그때 불이 났었고 지금도 이제 북한의 방사포 논란과 맞물려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부인의 행보 하나하나가 저렇게 다 노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생산적인 해석이냐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좀 더 드리면은, 최고의 공인이잖아요.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 같은 경우에. 아까 권성동 원내대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과거의 입장을 변경하고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요, 그만큼 사정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그냥 아무런 설명 없이 저는 과거에 내조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드렸지만 저는 이제 공개 행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납득하실 수 있도록 설득을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이 난 대통령 영부인 됐으니까 나 공개 활동할 거야. 왜 뭐라 그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전 말씀을 드려요. 예. 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이제 순방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김 여사가 동행을 할지 이 부분도 관심이고요. 네. 만약에 가게 되면은 국제 외교 무대에 이제 영부인으로서 데뷔를 하게 되는 셈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건 정말 공적 영역이니까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이것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거에 그냥 뭐 내조만 하면 되지 뭐 부속실이 왜 필요합니까? 이것도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대통령 부인으로서 활동을 해야 될 공식적인 활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하거든요. 참모진들이 필요하고 일정을 잡는 분도 필요하고 가서 메시지 할 분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국격을 나타내는 거니까 옷은 뭐 입으실 겁니까? 그거 하나하나 다 서포트를 받고 보좌를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너무 좀 쉽게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속실, 제2부속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잘못 생각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정상활동 하려고 하니까 체계적으로 뒷받침 받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약속 못 지켜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우리 부속실, 제2부속실을 그냥 새롭게 두는 것은 아니고요. 몇 명이서 보좌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물쩍 안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약속을 어기고 못 지키면은 그만큼 제대로 된 이해와 양해를 구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오늘 두 분 평론가 모두 모든 사안에서 이제 약속 그리고 발언에 대한 책임 굉장히 강조해주고 계신데 여기에는 국민의 설득 과정은 좀 더 필요하다. 자, 이런 입장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엑스파일 발언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국정원장에서 나오자마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저는 실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언은 아니다. 근데 정치구단에 어떤 노림수가 있는 발언이라고 보십니까? 노림수까지는 뭐하지만 어쨌든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를 좀 드러내는 그리고 워낙 뭐 달변가고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서 대중의 관심을 모으고 이런 거는
그런데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사실 국정원이라는 것이 고도의 어떤 보안이 필요한 것이고 네. 그리고 직무 중에 어떤 일을 알게 됐다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물러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계속 얘기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또 국정원에서 지금 반발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좀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태경 의원 이름이 거론되다 보니까 고소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아직 고소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장성훈 최고평론가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엑스파일이라고 그러면 노이노제 걸리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국정원장 했던 분이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너무 가볍고 부적절한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예. 드릴 수밖에 없고 저는 본인의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역할이 있어요라고 민주당에게 얘기하는 그 어나운싱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혼란스럽잖아. 지금 당대표급이 없잖아. 지금 어른이 없잖아. 내가 민주당에 복당을 할 테니까 나를 좀 당의 어른으로서 대우해줘. 그럼 내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위해서 일을 해볼게. 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저런 식으로 좀 표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결이 다른 발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수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윤석열 엑스파일이 있다라고 했다가 또 문재인 그런 전 적 대통령 없다. 엑스파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상당히 가벼운 처신이다. 본인은 은퇴하지 않고 나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싶고 정치를 하고 싶어요. 라는 자기 고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공개 발언 시 더 유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앞으로 방송 출연 일정이 계속 잡혀 있으시더라고요. 또 어떤 발언들이 나올지 자, 또 뉴스의 한 대목들을 좀 차지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그리고 전혜연 시사평론가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발사대로 향해야 할 누리호의 일정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인데요. 비행시험위원회는 이송 여부를 유보한 채 내일 새벽에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누리호는 3단에 완성된 모습에서 최종 점검을 마친 뒤 조립동에서 대기 중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내일 발사대로 옮기고 모레 발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가로 구성된 비행시험위원회는 내일 날씨가 무척 유동적이어서 이송 여부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흥 지역에 바람이 좀 거세서 내일 발사대 타워에서 작업하는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결정이 났고요. 내일 새벽 기상 상황을 보고 다시 비행시험위원회를 열어 이송 여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누리호가 예정대로 이송이 결정되면 오전 7시 20분 조립동을 나와 무진동 차량에 실려 발사대로 이송됩니다. 이어 수요일인 모레 오후 발사됩니다. 만일 이송이 연기되면 날씨를 볼 때 하루 연기가 유력합니다. 이 경우 수요일 오전 이송, 목요일 오후 발사라는 새로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내일 오전에 누리호를 이송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일단은 유보됐습니다. 그런데 누리호의 두 번째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일반인 출입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통제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우주로 가는 길목 전남 고흥군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입구를 지키고 있는 경비 인력이 일일이 창문을 내려 신원을 확인하고 차량을 들여보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앞두고 이곳 나로우주센터는 삼엄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던 나로우주센터 앞 우주과학관도 5일간 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나로우주센터 주변 통제가 더욱 강화됩니다. 우주센터 길목인 나로터널에는 경찰 인력이 배치돼 인근 마을 주민을 제외한 외부인 출입을 철저히 막습니다. 육상과 해상, 하늘길도 모두 통제됩니다.
우선 육상에서는 발사대 반경 3km 이내 모든 인원과 차량이 통제됩니다. 누리호 발사 시 거대한 화염이 내뿜어지는데 혹시 모를 화재 위험을 대비해 소방 인력도 함께 배치됩니다. 화재, 폭발, 긴급구조 구급 등 초기 현장 대응을 위해서 소방 인력 72명과 소방차 22대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해상에서는 누리호 비행 궤적에 따라서 비행 방향 폭 24km, 길이 78km 이내에 선박이 다닐 수 없고 공중에서도 다른 비행 물체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비행 방향 폭 44km, 길이 95km 구간에는 항공기 등이 운행할 수 없습니다. 누리호 발사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면 발사대에서 17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나 바로 옆 남열 해돋이 해수욕장을 찾으면 됩니다. 본격적인 통제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 주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누리호의 두 번째 비상을 위한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기름값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값싼 난방용 등유를 이 차량용으로 판매한 일당들이 또 붙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행위가 차량 고장을 일으켜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 물론이고 대기 오염의 주범이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사방이 검은 가림막으로 둘러싸인 화물차 주차장. 화물차 한 대가 이동식 주유 차량에 기다란 관을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차에 넣는 건 차량용 경유가 아닌 난방용 등유입니다. 밖에서 볼 수 없게 가림막을 설치한 뒤 이른바 셀프 주유소를 차려두고 몰래 판매한 겁니다. 판매업자 A씨를 비롯한 일당 6명은 재작년 10월부터 1년 동안 화물차나 관광버스 기사들에게 난방용 등유를 판매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판매된 등유는 무려 500만 리터, 시가로 4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이 일당이 최근까지 등유를 판매한 거로 보고 있으며 화물차 운전자들도 등유인 줄 알고 주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했는데 5월달까지 확인한 게 있더라고요. 속여서 판매한 건 아니고요. 경유값이 비싸니까 경유 차량에다 등유를 넣은 겁니다. 이전에 경유값이 오를 때마다 등유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자주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부산에선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등유를 판매한 석유 판매업자가 구속됐고 지난 2019년 12월 서울에서도 등유를 경유로 속여 판매한 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근 유가가 치솟으면서 관련 범죄가 기승을 부릴 거로 예상됩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 지난 3월부터 가짜 석유 유통 단속을 벌인 결과 한 달 만에 판매업소 43곳이 적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짜 석유를 주입하면 차량 주요 부품이 손상돼 고장이나 폭발 위험이 큰 데다 유해 배출가스를 내뿜어 공기오염을 일으킨다고 지적합니다. 완전 연소가 되질 않아서 배출가스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운행 도중에 시동이 꺼지는 건 물론이고 엔진이 폭발하면서 운전 중에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거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 불법 유통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으로부터 범칙금 처분을 받은 50대 남성이 이번에는 파출소 방화를 시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범행에 앞서 이 파출소 문을 걸어 잠그는 모습도 확인됐는데 최근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서 또다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차상현 기자입니다. 부산 영덕구에 있는 파출소입니다. 한 남성이 노란빛 액체가 든 물통을 들고 파출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문이 열리지 않도록 잠금 장치를 작동시킵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경찰관이 이 남성의 팔을 잡고 손에 들려있던 액체를 황급히 뺐습니다.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휘발유. 파출소에 불을 내려고 들고 온 겁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아침 7시 40분쯤. 50대 남성 A씨는 파출소 근처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다가 경범죄에 따른 범칙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처분에 항의하던 A씨는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파출소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 당시 파출소에는 경찰관 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불이 났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경찰은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체포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처로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에 그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구에서 벌어진 법률사무소 방화 사건에 이어 비슷한 범행 시도가 벌어지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문재인 정부 때 자주 쓰던 불상 발사체 대신 탄도미사일로 적시하면서 달라진 대응 양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북한의 방사포 사격이 있었는데도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북한의 방사포 발사를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지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에 방사포 5발을 발사한 북한.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영화 관람 일정을 소화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안보 공백 우려가 나왔습니다. 어제 그 영화 관람 일정과 좀 맞물려서 어제 그 일정에 좀 의구심을 갖는 국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구심 가질 것까지는 없고 방사포가 미사일에 준하는 거면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고. 논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발사가 도발인지 여부에 집중됐습니다. 군은 이번에 발사된 방사포가 유도 기능이 없는 재래식 방사포로 보고 도발에서 제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거리가 짧고 고도가 짧고 그리고 이제 방사포는 기본적으로 유도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고요. 관행적으로 보면 탄도미사일이 아닌 경우에는 발표를 안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대략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발표를 한 것 같은데 다만 비행거리 300km 이상의 초대형 방사포의 경우 탄도미사일에 준하는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고 그때그때 공개해 왔습니다. 이번 논란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었던 지난 3월 20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9.19 합의 위반을 언급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방부는 북한의 방사포가 선을 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당시엔 도발 여부가 아닌 군사 합의 위반 여부에 집중돼 이번 논란과는 성격이 좀 다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군은 선을 넘지 않는 재래식 방사포는 도발이 아닌 걸로 보고 앞으로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방사포 위협이 작지 않고 무력 시위 수준에 따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일을 계기로 별도의 개념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이 핵탄두 20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냉전 체제 이후 수십 년간 줄어들었던 전 세계 핵무기 수 역시 앞으로는 다시 늘어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북한이 모두 2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분석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올해 군비와 군추, 국제안보 연감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북한이 45개에서 최대 55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핵 분열성 물질도 보유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용 플루토늄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을 동시에 생산해온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소는 2021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보유한 핵 분열성 물질의 양으로 최대 50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고 추정했지만 올해엔 실제 완성한 핵탄두 숫자 추정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장착해 발사할 수 있는 실전용 핵탄두를 생산했다는 공식적 증거는 없지만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핵탄두를 소량 보유했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과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모두 9개국을 핵무기 보유 국가로 파악했습니다. 이들 9개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올해 초 기준 12,705기로 1년 전보다 375기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구소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긴장 고조로 지난 35년간 감소했던 전 세계 핵무기가 향후 10년에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3,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5달 만에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유행 규모가 다시 증가하는 재유행은 9월에서 10월로 예상되는데 이때 하루 확진자 정점은 15만 명으로 전망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유행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신규 환자가 3,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3,828명으로 집계됐는데 하루 전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휴일에 진단검사가 줄어든 걸 고려해도 감소세가 뚜렷합니다. 이전에 마지막으로 3,000명대를 기록한 건 오미크론 확산 초기였던 지난 1월 17일입니다. 이후 5달 만에 다시 3,000명대로 내려온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100명 아래로 떨어진 95명, 사망자는 17명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을인 9, 10월에 재유행이 올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3, 4월 대유행 때 감염된 이들의 면역이 감소하는 시점에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가 확산하면 유행이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재유행 때 하루 확진자는 15만 명 정도에서 최고치를 찍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을부터 시작해서 겨울철에 유행이 좀 재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추계하고 있는 바로는 약 한 15만 명 정도 내외의 이런 수준에서 어떤 정점이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증화와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백신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 보고 접종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유행 때는 치료제가 빨리 투입돼야 한다며 전국 모든 병원에서 치료제를 사용하는 체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코로나19 2년 차인 지난해 등교 수업이 많이 늘었습니다만 학생들의 학력 저하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한 수업에 교사 2명을 배치하는 협력 수업을 확대하는 등 교육 결손 해소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9월 중3과 고2 학생의 국어와 수학, 영어 과목의 학업성 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고2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국어 7.1%, 수학 14.2%, 영어 9.8%로 2020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최고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중3도 수학을 뺀 국어와 영어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코로나 이전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보통학력 이상 학생은 2020년과 비슷했지만 2019년보다는 줄었습니다. 고2 국어 과목의 보통학력 이상 학생 비율은 64.3%로 2년 연속 떨어지면서 학업성 취도 평가가 일부만 보는 방식으로 바뀐 지난 2017년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19로 원격 수업 1년 차였던 2020년 학력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 격차가 회복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교육 결손 회복을 위한 종합 방안을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올 한 해 충실히 좀 이행을 해보고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이런 것들을 더 보완해 나가도록. 정부는 이에 따라 한 교실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협력 수업 학교를 현재 3,000곳에서 2025년 6,000곳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생 개인 교습을 통한 맞춤형 학습 보충과 방과 후 학교 수강권 지원도 확대합니다. 또 올해부터 컴퓨터 기반 학업성 취도 평가를 도입하고 2025년엔 인공지능 기반 학력 진단 시스템을 구축해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중국 베이징시는 지난주 한 클럽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집단 발생하자 이번 주에 시작하려던 일선 학교들의 등교를 또다시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 9일 차오양구의 술을 파는 클럽에서 감염자 8명이 나온 이후 어제 51명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누적 감염자가 220명이 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베이징시는 이에 따라 이번 주 풀려던 초중고등학교의 등교 금지 조치를 당분간 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요즘 장보기 정말 겁나시죠? 봉급 빼고 다 올랐다는 고물가 시대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뭄까지 겹치면서 지금 채소값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공업용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는데 자칫 공장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은 요즘 툭하면 마트 등으로 달려가서 카메라 앞에 섭니다. 요새 수박 비싸가지고 이거 제가 사고 싶어도 가격 올릴까봐 못 사겠네. 오늘 좀 싼 거 사야 돼. 수박은 도매가 기준 1년 전에 비해 6,000원쯤 올랐습니다. 다른 장바구니 물가는 어떨까? 최근 전국에 비가 내렸지만 충청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선 가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 이로 인해 밭작물 등 채소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1년 전 값에 비해 무는 56%, 풋고추는 36%, 마루는 63% 올랐고 쪽파 86%, 깻잎 28%, 감자 55% 등 대부분 급등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6%쯤, 밭작물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가뭄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 몇몇 지역을 살펴봤습니다. 충북 증평의 한 저수지는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쭉쭉 갈라진 강바닥 안을 들춰봐도 바짝 말랐습니다. 가뭄이 오래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 사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인제와 춘천을 흐르는 소양강의 상류는 실개천으로 변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댈 물이 부족해서 채소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처음이야. 내가 지금 85인데 이 나이 먹도록 이렇게 가무는 건 처음이고, 하여간 강수량도 이거 지금 겨울서부터 눈서부터 안 오는 거야. 겨울부터 이어진 가뭄의 장기화는 공장 가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단지의 한 곳인 충남 대산공단은 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용수를 공급하는 인근 대호호 저수율이 30% 선까지 떨어져 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 LG화학 공장 등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저수율이 턱없이 좀 낮은 수준이고요. 이걸 위해서 다른 호수라든지 이런 데서 끌어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통 저수율이 20% 선으로 급감하면 농업용수 공급을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 공업연수의 공급이 중단될 경우 공장 가동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됩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다음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동부의 전략적 요충지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서 러시아군과 격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이 밀려났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러시아와 격전을 벌이고 있는 동부 돈바스의 요충지인 세베로도네츠크 중심부에서 자국군이 밀려났다고 인정했습니다. На Сєвєродонецькому напрямку ворог за підтримки артилерії вів штурмові дії у місті Сєвєродонецьк. Мав частковий успіх. Відтіснив наші підрозділи з центру міста. Бойові дії тривають. Обстрілював з артилерії позиції Сил оборони у районах населених пунктів Лисичанськ, Сєвєродонецьк та Тошківка. 세르히 하이다이 루안스크 주지사도 러시아군이 야간 작전에서 일부 성공을 거둬 우크라이나 군대를 중심부에서 밀어냈으며 계속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포위하기 위해 더 많은 장비를 집결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하루 동안 리시찬스크에 대한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6살 아동을 포함해 민간인 3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다이 주지사는 또 러시아군이 세베로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를 연결하는 교량을 파괴해 이제 두 도시를 연결하는 다리는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다리마저 무너진다면 세베로도네츠크가 완전히 고립되고 자동차로는 떠날 방법이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세베로도네츠크 점령을 시도하는 러시아군에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베로도네츠크는 우크라이나군의 보급로가 지나는 핵심 요충지로 세베로도네츠크가 완전히 함락되면 러시아군은 사실상 루안스크주 전역을 수중에 넣게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전쟁 초기 키이우 부차를 폐허로 만든 러시아군은 지역 방송사도 모두 파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지어 철수 당시에도 방송 기능을 복구하지 못하도록 카메라 장비 등을 훔치거나 또는 부수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현지 언론인의 생생한 증언을 YTN 신준명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키이우의 지역 방송사 포글리아드. 100여 명이 소속된 이 방송사는 키이우 부차의 지역 언론사로는 가장 큰 규모로
지난 5년간 주민들에게 생생한 뉴스를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15일 부차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의해 파괴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해당 방송사가 위치한 2층짜리 건물입니다. 지금 건물 내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무너져 버렸는데 폭격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구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이렇게 나무 판자 등을 세워서 외부인의 출입만 막아둔 상태입니다. 해당 방송사의 기자 알렉스는 러시아 전차부대가 들이닥쳤던 당시의 끔찍했던 참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Just 2 months ago, like everything in front of my windows, like two streets there burned and destroyed to the ground by Russian artillery. 알렉스는 당시 러시아군이 부차의 모든 지역 방송사를 파괴해 방송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군은 철수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방송 장비마저도 모두 파괴하거나 훔쳐가 현재까지도 방송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Occupied it for a few weeks. They destroyed and robbed whole the office. They stole every gear, like for few millions of dollars, you know, like. 알렉스는 러시아가 벌인 전쟁은 21세기의 유럽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비난했습니다. I thought it's ridiculous. It's too insane because can imagine in 2022 that a democratical country. 러시아군과의 전면전이 벌어진 이곳 부차에서는 주거용 건물 16,000여 채가 피해를 받고 이 가운데 3,800여 채가 완전히 파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복구 작업은 아직도 진행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피난 생활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YTN 신준명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서 철수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러시아 업체가 새로운 브랜드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맥도날드의 상징인 골든 아치는 사라졌지만 대부분 메뉴와 맛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모스크바 시내에 긴 줄이 등장했습니다. 맥도날드가 러시아에서 철수한 이후 이를 인수한 러시아 업체가 다시 문을 열자 햄버거를 맛보기 위해서입니다. 맥도날드의 상징인 골든 아치와 빅맥은 사라졌지만 기존 메뉴 대부분과 맛을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Мы уверены, что наши потребители практически не заметят разницу в меню и вкусе. И поэтому я хочу еще раз поблагодарить всех на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за то, что они сохранили. 가격 또한 기존보다 저렴해 손님들은 만족하는 모습입니다. Я заказал свои любимые блюда, все то же самое. Филе-фиш, чикен-бургер. Соусы есть, как бы, все окей. Даже лучше. 서방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1990년 1월 모스크바 시내 푸시킨 광장에 1호점을 열었던 맥도날드는 지난 3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정상 영업이 어렵다며 영업점을 임시 폐쇄한 이후 5월 완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이를 러시아 업체가 인수해 부크스노이 도치카, 두말할 필요 없이 맛있다라는 이름으로 이날 15곳의 매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여름이 끝나기 전에 기존 850개 매장의 문을 모두 다시 열 계획입니다. 다만 서방의 제재로 일부 재료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변수입니다. 코카콜라는 러시아에서 철수했습니다. 외신들은 새로운 러시아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성공 여부를 통해 서방의 제재 속에서도 러시아 경제가 순항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의 유가족들이 특별검사팀을 만나 면담했습니다. 유가족은 특검팀이 진실을 밝혀줄 거로 생각한다며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비롯한 모든 의혹들을 면밀히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워낙 유능하시고 참 면면이 훌륭하신 분들께서 그분들께서 알아서 다 잘 진실을 밝혀주실 거라고 믿고 우리 예람이를 위해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검님 앞에 이렇게 조그만 그 사진 하나 이렇게 예람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기대 좀 받으시고 물어보시고 특검님 뵙고 좀 면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드리고 2차 가해 수사 과정에서의 은폐나 의혹 그리고 심지어 국방부 검찰단에서의 수사의 미비한 점 모든 것을 다 들여다봐 주시길 간곡하게.
오늘 오후 6시쯤 해킹 공격을 받아 운영이 중단됐던 YTN 유튜브 채널이 발생 2시간 50여 분 만인 오후 8시 50분쯤 복구됐습니다. YTN과 유튜브 담당팀은 해킹으로 추정되는 이번 중단 사태에 대해 원인 파악과 함께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YTN은 어제 오전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일시적으로 노출된 데 이어 오늘 오후에도 해킹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비슷한 가상화폐 홍보 영상이 노출됐습니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은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 커뮤니티 가이드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유해 영상을 업로드할 경우 채널 운영을 중단시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가 5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2천억 원에 하루 평균 거래 규모는 11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